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2학기 몇 번째지 지금? 네 번째 한국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1910년대에 일제 식민 통치 방식과 1910년대에 일본에 의해서 진행이 된 한반도의 식민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각각 무엇이었냐면은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그리고 토지 주사 사업과 회사령의 실시 같은 것들이 그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1920년대로 넘어가서 1920년대 일제는 한반도를 어떻게 식민지로 통치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1920년대에 진행이 된 일제에 의한 한반도 식민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92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은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문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의 식민지 통치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식민지 통치 방식이 전환되게 된 이유,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월 1일 날 학교 안 나온 생활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죠? 대략 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거쳐서 9년째? 아니 맞지? 네, 10년째 가까이 하고 있죠. 그죠? 네, 3.1 운동의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던 운동, 그게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모든 계층이 참여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1910년대의 무단 통치, 힘으로 한국인들의 저항을 억눌러 왔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대대적인 저항으로 이어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무단 통치의 방식으로 한반도를 통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통치의 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3.1 운동으로 인해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가 되어 일본,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이 국제적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3.1 운동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일제의 폭력적인 무당 통치에 맞선 한국인들의 저항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사실 또한 중요했지만 또 어떤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느냐? 일제의 폭력적인 통치에 맞서서 한국인들이 비폭력의 방식으로 저항하였다라는 점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일제가 이 3.1 운동을 어떤 식으로 탄압하였는가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일제의 경우에는 이 3.1 운동을 헌병, 경찰 등을 동원해서 잔인하게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탄압을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집단적인 학살 같은 것들을 당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일제의 탄압 방식 역시 3.1 운동과 함께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악화되고 국제 여론이 일본에게 악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일제의 식민 통치 담당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92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무단 통치를 대신해서 이른바 문화 정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한국인들의 저항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름 자체가 문화 정치예요. 그죠? 무단 통치에 비해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그죠? 한국인들에게 문화의 활동을 허용해준다. 1910년대에는 금지되었었던 한국인들에 대한 문화활동을 허용해준과 동시에 그들에게 일정한 부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일본인이랑 한국인이랑 별 차이 없다.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인들에 대한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고 그들이 식민 통치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된 통치의 방식이 바로 문화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한국인들에게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렇게 일정 부분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우에 대한 차별을 없앰으로써 한국인들 역시 일제 식민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정치, 그게 바로 문화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문화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걸 가지고 기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문화정치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에게 문화활동을 허용하고 일정 부분 자유를 보장해주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과거 무단 통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한국인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통치 방식의 전환에 불과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또한 3.1운동 어떤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냐면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한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또다시 한국인들이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서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인들을 뭉치지 못하게 만들려면은 한국인들 내부에 무엇을 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20년대 문화정치 하에서 어떤 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친일 세력들, 일제히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한국인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192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친일파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지만 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타협적 민족주의자 우리가 앞으로 꽤나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이런 겁니다. 민족주의자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민족주의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래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우리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제 식민 통치와 타협했다라고 해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과거 3.1운동 때처럼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우겠죠. 민족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일제에 저항하는 한국인들의 힘이 어떻게 될까? 약화되겠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항일운동, 일본에 저항하는 한국인들의 움직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탄압하려는 민족 분열 정책 이런 것들이 문화 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허용하겠다라고 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그것의 실제 모습을 통해서 왜 이것이 기만적인 것이었는지 민족의 분열을 유도하는 정책이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앞으로는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미 배웠어요. 1910년대 그리고 사실은 1945년까지 조선 총독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로 임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일본 군인들, 육해군 대장으로 임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 통치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지배의 성격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1920년대부터는 앞으로 군인이 아닌 사람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지만 이게 기만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문관을 총독으로 군인이 아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 뭐해? 실제로 우리가 1945년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단 한 명의 군인이 아닌 총독이 임명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총독은 다 군인으로 임명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그럴듯하게 남을 속이는 기만적인 정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군사적 지배의 성격을 우리가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유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되죠. 자, 두 번째, 1910년대 일본의 무단 통치가 무척이나 강압적이고 또 무서운 것이었음을 선생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했으면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했냐면 헌병 경찰제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헌병 경찰이 무서웠던 이유, 그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즉결 처분이 가능했어요. 그죠? 재판 없이 바로 한국인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수 있었고 또 무엇도 행사할 수 있었어요? 태형, 한국인들에게 매질을 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포였고 힘으로 한국인들을 억누르는 무단 통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소 좋아진 측면이 있어요.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1920년대부터 전환합니다. 일본이나 다를 바 없이 이제 헌병경찰이라고 하는 군사경찰이 아닌 일반 경찰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보통경찰제로의 전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악명 높았던 즉결 처분이나 폐영 같은 것들 폐지가 되고요. 한국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관리와 교원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하는 이런 제도 역시 함께 폐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소 일제의 식민 통치가 강압적인 모습이 완화되는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국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보통 경찰제로 전환이 되었지만 경찰 관서와 인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같은 것들이 크게 증가했어요. 다시 말해서 보통 경찰제로 전환되었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본 경찰의 숫자는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 체제를 확립합니다. 주재소라 오늘날 파출소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일제의 행정력이 미치는 한반도의 모든 지역에 경찰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한국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만적인 정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일본 공산당의 형성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의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치안유지법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수많은 항일 민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탄압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은 더욱더 강화된 측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1910년대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화정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한국인들에게 허용이 됩니다. 한국인들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발행되고 있는 신문이죠.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이러한 한글 신문 같은 것들이 발간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단체를 조직하는 일들도 허용 이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회운동 단체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예 불가능했던 1910년대보다 1920년대에는 다소 한국인들에게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 같은 것들이 허용된 측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선생님이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어떤 허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제한되었을까? 일제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그에 대해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부추기는 이러한 내용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문들의 경우는 철저하게 검열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신문이 발행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에 의해서 모든 기사들이 철저하게 검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제의 식민 통치를 비판하거나 그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는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삭제당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기사가 자꾸 반복이 된다. 신문에 대한 압수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 신문을 발간하지 못하게 하는 정간 같은 것들이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한 여러 집회나 단체가 허용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서 일제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그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지 않는 집회나 단체 결성만이 허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인들의 입을 막고 있는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문화 정치를 무슨 어떤 기만적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1920년대 내용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것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방제도를 개편해서 한국인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약간 부분의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면협의회를 민선 또는 관선으로 구성하고 도평의회를 설치해서 의원을 임명하거나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대통령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죠? 정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무엇이 존재하나요? 의회, 국회가 존재해요. 따라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며, 국회에서 허용한 예산을 사용해서 국회에서 정한 예산 내에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돈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도 단위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에는 도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에도 뭐가 있나요? 경기도 의회가 있어. 그래서 도지사라 할지라도 경기도 의회에서 만들어진 지방 단위의 법인 조례를 따라야 하며 경기도 의회에서 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 단위로 가볼까요? 오산에는 오산시 장이 있지만 오산시 무엇도 있어요? 의회도 있어요. 오산시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오산시장은 지켜야 하며 오산시 의회에서 허락받은 예산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오늘날 도의회가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는 도평의회가 있었고, 오늘날 시의회가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는 부협의회, 면협의회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의원들이 있는 것처럼 이 도평의회에도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라에 의해서 임명이 되거나 또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부면협의회 회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선, 나라에서 뽑은 사람도 있지만 민선,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한국인들에게 도평의회 의원이나 부면협의회 회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한국인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일본에 의해서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게 문화정치 내용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지만 이것이 기만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다르게 북면협의회나 도평의회는 어떤 기관이었느냐? 자문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문이 뭐였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전문적인 의견을 묻고 조언을 듣는 게 자문이야. 그지? 따라서 이 의회의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면협의회 어디까지 쉴 거리 없는 자문기관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참여를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할 의무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추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추원의 지방 버전과도 같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 출마를 한다거나 혹은 그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한국인들에게 다 주어졌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었느냐? 세금을 얼마를 내는가를 가지고 제한을 두었어요. 다시 말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 혹은 적게 낸 사람 누구에게 제한을 두었을까? 적게 낸 사람. 오직 세금을 일정 기준 이상 낸 사람들에게만 이 선출의 권한 또는 출마의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은 꽤나 높았어요. 꽤나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나 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꽤나 부자였을까? 그렇죠. 뭐 완전히 친일파다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최소한 일제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거나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일제 식민 통치의 일정 부분 협조하거나 그에 대해서 순응하는 사람들 그런 부자들에게만 이런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1920년대의 문화정치 어떤 사람들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친일 세력들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돈 많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욕 같은 것도 좀 채워주면서 더더욱 이들로 하여금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이 바로 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제도를 개편한 것의 실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선출되거나 당선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일본인이거나 친일적인 성향을 띠는 한국인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정치가 무슨 적이다? 기만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교육정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1910년대 일본의 교육정책을 보면은 한국인과 일본인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교육이 주어졌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중고등학교 앞에서 5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11년의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던 반면 한국인들에게는 어때요? 초등학교 4년, 중고등학교 앞에서 4년, 8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 그지? 그리고 대학 교육의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문화정치 무엇을 겉으로 내세웠다라고 했어요?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내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922년에 제정된 제2차 교육령에 따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초등학교의 교육 연한 일본인이랑 똑같이 6년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교의 숫자가 증가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920년대로 가게 되면서 한국인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한반도에 대학 설립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죠. 경성제국대학교 같은 것들이 1920년대에 설립되는 이런 변화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 대학 교육까지도 허용이 되면서 한국인들에게 교육 기회가 어느 정도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학교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한국인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초등학교 6년 동안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지만 4년 만에 끝나는 학교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때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비를 내야 됐는데 그게 또 비쌌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학교를 다니는 비율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낮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돈 좀 있는 사람들, 그죠? 위에랑 똑같은 거네요, 그죠? 일제 식민 통치에 순응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당연히 일제의 협력적인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죠?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역시 민족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교육 정책의 변화였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프를 통해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보이나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죠. 보통 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도록 합시다. 경찰 기관의 숫자가 1918년에서 20년으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죠? 경찰 인원의 숫자도 3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들에게 투입되는 비용 역시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1920년대 가게 되면서 밀정이라고 들어봤나요? 밀정, 일종의 스파이죠. 그죠? 일본 경찰 조직 내에 스파이의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늘립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민족운동을 감시하고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그들에 대한 탄압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교육 부분 보도록 합시다. 자, 1925년의 통계예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전에 비해서 확대된 면이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한번 볼까요? 한국인들 10,000명 가운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208명입니다. 일본인의 경우에는 10,000명 가운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1,200명 정도예요. 그죠? 여전히 많은 교육의 격차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조금 나은 편이네요.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들 살펴보면 어때요? 한국인들에게 사실상 그 초등학교 이후에는 교육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이후로 가게 되면은 그 격차가 더더욱 크게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일제가 한국인들에게 기대했던 교육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거야? 그렇죠. 초등학교 정도 졸업해서 쓰고 읽을 줄 알고 간단한 숫자 계산 정도 할 줄 알아서 일본 사람이 시키는 거 할 수 있는 정도, 대략 한 그 정도가 한국인들에게 기대하는 교육 수준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전히 교육의 격차는 컸다, 차별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죠? 재작년 1923년 3월달에 선생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선생님 외할머니는 1922년생이셨습니다. 그래서 45년에 해방되었으니까 대략 10대, 20대를 모두 일제강점기에서 보내셨던 분이었네요. 일본은 되게 잘하셨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1922년생이니까 선생님이 2022년에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학교를 쉬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할머니가 100세가 되신 기념으로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요양원에 계셨는데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냐라고 하길래 선생님이 일본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갔거든. 와이프랑 같이 일본으로 갔는데 선생님은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 와이프의 경우는 대전외고 일본어과를 나온 사람이라서 일본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신혼여행 다니는 동안 일본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잘 돌아다녔는데 언제 불편함을 느꼈느냐? 아무래도 선생님이 체력이 좋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루 일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호텔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밤에 나가서 일본에서 좀 더 맛있는 야식도 먹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었단 말이지. 근데 와이프는 이제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호텔에서 쉬겠다고 했어. 그래? 그럼 나 혼자 나갈게. 그래서 혼자 딱 나와봤어. 근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대충 영어 손짓발짓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창피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영어하고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는 영어가 또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되게 어려웠어. 이거 하나 주세요라는 말 꺼내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였지. 그래서 그때 나가서 겨우 뭐 하나 사 먹고 겨우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내가 반드시 나중에 일본어로 공부해가지고 혼자서 일본에 여행 갈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육아휴직하는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했고 올해 2월달에 친구들이랑 같이 일본 여행을 즐겁게 다녀왔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할머니께 일본어 공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할머니께서 나는 일제 때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 일본어는 아직도 잘한다 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죠? 일본어로 굉장히 유창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은 외할머니께서 NHK 일본 방송을 자막 없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모습들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떤 얘기 하셨냐면은 야 나는 그래도 일제 때 중학교까지 나온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지. 중학교 나왔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봤어요. 통계를 보니까 볼까요? 외할머니가 여학생이었겠죠. 한국인 10,000명당 중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몇 명인 거예요? 1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000분의 1%의 아주 고학력자이셨던 거지.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 서울대학교 간부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던 거야. 자부심을 가지실만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일제 식민지 교육 정책이 얼마나 차별적인 것이었는가 대충 감이 오시죠.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1920년대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일본이 한반도에서 시행한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 토지조사 사업이었다. 그것은 바로 일제가 한반도의 토지를 파악하고 장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1920년대로 오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일본의 경제 정책이 무엇이었냐면은 산미 증식 계획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반도에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해내기 위한 프로젝트, 그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일제는 왜 한반도에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해내고자 하였느냐? 왜 그랬을까? 왜? 그렇죠. 더 많이 일본으로 쌀을 가져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본으로 왜 더 많은 쌀을 가져갈 필요가 있었느냐? 1920년대 즈음에서 일본의 쌀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전쟁 물자를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1910년대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은 많은 물자를 수출하게 되면서 큰 돈을 벌었고, 그러면서 일본의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어 공업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농사짓던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새롭게 기계와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 땅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의 경우에는 공장의 노동자로 고용이 돼서 노동자화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장이 있는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노동자가 늘어나게 됐는데 그만큼 누구는 줄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의 숫자는 어떻게 되었다?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따라서 일본의 공업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일본의 쌀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반면에 도시 인구와 노동자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일본의 쌀을 사 먹어야 될 사람들 어떻게 돼요? 늘어났던 거죠. 그죠? 쌀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쌀을 사 먹을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쌀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본 내에 쌀값이 폭등하면서 식량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일본 내에 부족해진 쌀을 무엇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더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해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더 많은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해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느냐?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1년 농사 지었을 때 더 많은 쌀을 수확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이런 것들이 품종에 대한 개량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비료 사용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사 지을 땅을 늘리기 위한 개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특히 쌀이라고 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물을 안정적으로 많이 공급해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수지라든지 물을 가두기 위한 제방 건설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을 어디에 가입시키느냐?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여서 거기에 사람들을 가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대략 한 30명 정도가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자, 우리 마을에 더 많은 저수지와 제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방과 저수지를 만들기 위한 돈을 모으자라는 조직을 만든 게 바로 이 수리조합인 거예요. 아니, 일본의 지시에 의해서 저수지와 제방이 만들어지는데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야 했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일제의 대답은 이런 거였죠. 쌀이 더 많이 생산되면 누가 좋냐? 너네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익을 얻기 때문에 제방이나 수리시설을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을 내라 라고 사람들을 이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에 가입시켰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요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진 결과 실제로 한반도 내 쌀 생산량은 이전에 비해서 더 늘어났을까? 네.
늘어나기는 늘어나죠. 왜냐면은 땅도 많아지고 품종도 개량하고 비료도 많이 쓰고 하니까 물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니까 당연히 쌀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서 늘어나기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증산량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과 좀 다릅니다. 공업은 공장도 많이 만들고 기계도 열심히 돌리면 생산량이 그에 비례해서 바로바로 늘어나요. 그렇죠. 산업이니까, 그지? 자, 하지만 농업은 그렇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땅도 늘리고 뭐 시설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농사 짓는 사람의 숫자는 거의 일정 부분 고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날씨가 좋아야 돼, 그지?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은 오히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야. 실제로 이러한 노력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증산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쌀의 양은 나날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인당 한국인 1인당 소비하는 쌀의 양은 1인당 소비량은 점점 더 어떻게 될까? 쌀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쌀의 양은 나날이 늘어나니까 한국인 1인당 소비하는 쌀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물론 그 과정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부자들, 땅 많이 가진 사람들, 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수출하니까 당연히 더 많은 부를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죠? 일제 식민 지배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뉴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떠하였느냐?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쌀의 양이 해마다 증가하게 되면서 1인당 쌀 소비량은 점점 더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수리조합비, 저수지나 제방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종자 개량비, 비료값 같은 거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가 돈을 냈다? 농민들,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 다 자기가 부담을 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불하느라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된 결과 한국인 농민들의 삶은 더더욱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 산미 증식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쌀 증산량과 일본으로 빠져나간 쌀의 양을 표시한 그래프예요. 자, 왼쪽에 보이는 초록색 그래프가 한국에서의 쌀 생산량입니다. 14만 800에서 15만으로 조금 늘었어요. 그죠? 하지만 24년의 경우에는 뭐가 안 좋았나 봐. 오히려 더 줄었어요. 다시 15,000대를 회복했다가 다시 또 줄어들어서 사실상 쌀 생산량의 변화는 별로 크지 않았네요. 그죠? 하지만 옆에 있는 일본으로 빠져나간 쌀의 그래프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그래프 볼게요. 소작농의 비율 한번 볼까요? 1923년에서 29년으로 가게 되면서 내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소작농의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소작농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기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결국 그 땅을 팔고, 그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한국인들이 산미 증식 계획이 진행이 되는 동안 농민들의 경제 사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반은 촬영을 하기는 좋은데 애들이 조용해가지고 수업하기는 좀
불편하긴 하네요. 학생들이 눈빛이 살아있기는 한데 이게 대답들이 잘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혼자서 떠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9반 학생들하고 약간 좀 반대가 돼요. 9반 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시끌벅적하긴 해도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좀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좀 잘 되기도 하거든. 네,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기왕이면은 조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선생님 말도 잘 들으면서 대답이 이해되고 궁금한 것도 있으면은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좀 하면은 더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산업 분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1910년대에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령이 제정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한반도에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받도록?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지?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과 경쟁할 만한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초코파이 회사 뭐 이런 거 예를 들었잖아요. 기억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그거랑 경쟁할 만한 한국 회사들 우리도 이 회사 이런 종류의 회사를 세우겠다라고 내면은 총독이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핵심적인 산업들은 모두 일본 기업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조그마한 이익이 발생하는 분야밖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사람들은 일본 상품을 사서 쓸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회사령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1920년에 그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국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위에 선생님이 초록색 글씨로 써놨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 과정 중에서 일본 기업들은 많은 전쟁 물자를 수출하면서 크게 공업화가 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1920년쯤 오게 되면은 일본 기업들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수준의 기술적인 발전과 그리고 자본, 돈의 양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고제로 바꾸어서 한국 사람들이 기업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신고만 하고 기업을 세우고 운영한다고 한들 일본 기업을 따라갈 수준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일일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번거로운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더 많은 일본 기업이 자유롭게 한반도에 진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많은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공장을 세우고 한국의 산업을 장악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미쓰비시, 노구치, 미쓰이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미쓰비시 회사의 마크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볼펜들 중에서도 요 마크 있는 볼펜들 꽤나 있을걸? 혹은 미쓰비시라고 써있는 펜들 꽤 있을걸? 네, 일본의 기업들 가운데 작게는 볼펜에서부터 크게는 우주항공 사업까지 벌이는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바로 이 미쓰비시 같은 회사입니다. 식민 지배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회사가 바로 이 미쓰비시 같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 물건 팔아주면 안 되기는 하죠. 하지만 뭐 우리는 자유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필요에 따라서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알고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불매운동 우리 해봤습니다만은 큰 효과가 없기는 해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아예 모르고 있느냐는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선생님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일본 여성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 일본에 건너가서 살고 있고요. 미쓰비시 자동차를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끔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전범 왔어? 전쟁 범죄자 왔어?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해요. 됐나요? 네, 또한 1923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관세가 폐지가 됩니다. 자,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의 관세가 폐지되어 그러면 한국에 와서 팔리는 일본 상품의 가격은 비싸지나요? 싸지나요? 관세가 폐지되니까
싸지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상품이 더 잘 팔렸을까? 잘 팔렸겠죠. 한국 상품보다 질도 좋은데 값도 싸졌으니까 더 많이 팔리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산업을 더 쉽게 장악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마지막으로 1928년에는 신은행령이라고 하는 법령이 발표가 됩니다. 밑에 선생님이 설명을 써놨어요. 은행 운영의 주체를 금 200만 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의 은행이 다수가 일본 은행에 합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만 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은행들 가운데는 200만 원이 없어서 은행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일본 은행이 합병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일본이 한국의 금융을 장악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한국사 배운 책의 빈칸만 채우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나 55분에 끝나는 거라고 생각 못하고 있었지? 이쪽 볼게요. 자, 문화정치가 시행이 되면서 헌병경찰제가 무엇으로 전환이 되었나요? 보통경찰제로 전환이 되었죠. 보통경찰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보통경찰제. 보통경찰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한편 부면협의회 그리고 평의회를 설치해서 한국인들에게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평의회 자, 3번 볼게요.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로 전환이 되었지만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 체제를 확립을 해서 한반도의 행정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 일본 경찰이 배치되도록 하였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5쪽으로 갈게요. 자, 산미 증식 계획이 실행되면서 저수지 제방 같은 것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을 수리조합 을 조직을 하였고 여기에 가입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리조합비 같은 것들을 내야 되다 보니 농민들의 부담은 더더욱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수리조합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사령을 폐지해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신고제로 바꿈. 신고제로 바꿈. 그리고 어떤 것을 발표하였다? 신은행령을 발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먼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